부자TV의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의 연말인데 어떻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연말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아, 진짜 그러세요? 네, 또 사람 많은 걸 제가 또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연말도 거의 그냥 집에서 네, 좀 차분하게 보내지 않을까. 내년 또 증시를 준비하시면서.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수빈 대표님과 또 연말에도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아직 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 좀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이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아직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지금 진입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삼성전자 다시 살아나는 건가? 과거처럼 막 7만, 8만까지 가는 건가? 라는 이제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좀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일단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려면,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었던 그 악재가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는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상승에 대한 요인이 확실하게 나왔나? 기존 악재가 해소됐나? 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솔직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반등을 줬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에 원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스마트머니들이 야, 이것까지는 안 돼 라는 좀 심리를 작용을 하면서 좀 올린 것 같은데, 여전히 하락 요인을 바라봤을 때 업황을 바라봐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죠. 계속해서 수요 우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공급에 대한 과잉이 여전히 겹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요가 부진하고 공급이 계속 과한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여전히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부진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져야 그 안에 있는 삼성전자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던 IT 쪽에서의 수요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기업들이 특히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공급에 대한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축소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국면인지라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좀 본다면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여전히 좀 기대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하나의 기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싸고 있는 산업 업황을 보고 그 산업을 싸고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아무리 실적을 잘 내더라도 그 업황이 좋지가 않고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 크게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삼성전자가 그런 꼴이 아닌가. 돈은 물론 잘 벌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 업황 좋지 않고 여전히 증시가 상방을 잡았다라고 보기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과연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글쎄요. 시장과 업황이 턴이 나올 만한 시그널이 안 나온 현재 상황에서 기대를 하기가 과연 쉬울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런 주식들 좀 눈여겨볼 만한 주식들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과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보자면 지금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의 지금 우려감과 그 다음에 공급의 과잉이 같이 겹쳐 있는 국면이라서 수요는 뭐 기업들이 어떻게 당장에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일단 이 공급을 가지고 최대한 좀 축소시키면서 다시 업황을 좀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공급 축소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거꾸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죠. 자, 물론 이제 뒷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투자하는 데에 따라서 결국 돈이 집행이 될 것이고, 특히나 반도체 인프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면 삼성전자 이렇게 돈을 쓰는 데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고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캐파 증설에 대한 투자 사이클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으로는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올린 다음에 그 공장에 대한 장비나 부품 소재들을 완충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공장 부지까지 확보가 됐고 이제는 이제 공장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 시기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세를 받느냐? 그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클린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이제 진공 펌프 이러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율을 높인다, 즉 불량품의 비율을 낮춘다라는 관점을 바라봤을 때 클린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클린룸, 그 다음에 진공 펌프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 한 3개의 기업 정도 꼽아보자면 STI, 그 다음에 신성 ENG, 그 다음에 LOT 베큐u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개 기업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삼성전자와 기존에 계속 직접적인 연관도가 높았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인프라 관련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아왔었던 기업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신성 ENG랑 그 다음에 특히나 STI 같은 경우는 반도체적인 측면에 대한 매출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측면에 대한 매출도 꽤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많이 계속 안 좋잖아요. 맞아요. 네. 내년 전망도 사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기업에 공부를 해보실 거면은 LOT 베큐움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와 조금 더 직관적인 연관도가 높은 기업이 누굴까를 바라봤을 때 다른 기업보다도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에 대해서 한 7%가량을 갖고 있는 LOT 베큐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특히 LOT 베큐움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진공 펌프 쪽인데 이 진공 펌프 쪽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또 2차전 태양광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정에 따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인지라 최근 또 2차전지와 태양광 또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러 방면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업황은 계속 안 좋았던지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밸류도 굉장히 싸거든요. 특히 LOT 베큐움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기준 PER이 거의 뭐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싸네요. 네. 밸류에이션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크게 먹기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투자의 움직임에 따른 수혜로 짧게 먹고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진공 펌프가 제가 알기로는 그 클린룸? 그거와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진공 상태, 먼지도 없고 상당히 맞아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상당히 좀 깔끔한 그런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그쪽에서도 그런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확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 이런 진공펌프 관련된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내 유일하죠. 맞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조만간 이제 CES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데 이게 약간 그 전까지는 막 무슨 코로나 터지고 해서 제대로 안 됐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제대로 한다라고 했다가 오미크론 또 터지면서 맞아요. 거의 한 참가 업체들이 한 30-40% 정도밖에 네네. 그 정도밖에 참가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좀 많은 그런 업체들이 참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 그리고 뭐 투자 포인트 또 관련 뭐 기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CES가 사실 매년 1월마다 개최되는 정말 큰 행사였거든요. 뭐 세계 최대 IT 뭐 가전 행사라고도 불리우는 대축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많은 IT 기업들이 참가도 하지만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관심도를 끌 수 있을 만한 이슈였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기대감 자체가 얕았죠. 근데 내년에 이제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월 초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계속 공통적으로 해주는 말이 메타버스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2의 또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게 지금 메타버스 시장인데,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있어서 가장 시장 점유율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메타라는 기업이 내년 하반기쯤에 또 신제품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수의 IT 대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소니, 그다음에 애플, 여러분들이 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애플이 내년에 신규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국내 기준으로는 또 삼성전자도 빠르면은 내년 말쯤에 또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하니까 내년에 정말 수많은 IT 대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신제품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CES에서 한 차례 선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 CES에서 크게 한번 터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갖기에는 이미 CES가 거의 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괜히 단기 고점에 좀 물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CES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당장에 출시가 되고 그 출시한 기업들 관련주들이 뭐 당장에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기대감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단기적으로 테마성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12월 초부터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두 차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선 시스템, 뉴프렉스, 나무가 이런 애들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공략을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CS 기대감이 한 차례 쫙 빠지고 나서 하반기에 메타랑 애플의 신규 디바이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잡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하반기 일정에 맞춰서 다시금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내년 뭐 중반부나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꺼내보는 자세를 취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CES 이후로 한 차례 부각을 받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는 전장, 자율주행 쪽이에요. 실제로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CES가 예전에는 세계 가전 대축제였는데 점점 이게 자동차 쪽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자동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전장화,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점차 소프트웨어 IT 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애플도 아직 100% 뭐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다수의 IT 대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전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LG라는 그 대그룹이 기존의 스마트폰 사업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집중을 했던 게 전장사업부였단 말이죠. 실제로 이 전장사업부가 점차 흑자 전환에 대한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또 내년에 LG의 그 전장사업부에 대한 관심도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 만약에 지금 CES에서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장,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었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CES 이후로 야 이거 생각보다 전장 자율주행 쪽이 대박인데? 괜찮은데? 내년에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생겨난다면 오히려 CES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자율주행 전장 관련해서도 한 차례 단기 수급이 좀 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국가가 미국과 유럽의 투자 움직임, 정책적인 지원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정도 한 꾸러미에 좀 속해 있다라고 동맹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전기차,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격으로 크게 성장을 한 데에는 다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의 정책적인 부분, 보조금 지원
이러한 뭐 투자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전기차가 초반에 빵 한번 떴을 때 그때 세계적으로 탁 이슈화가 됐었던 게 유럽이 이제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를 시킨다라는 이슈화가 확 돌면서 야 이거 이대로면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를 반드시 접어야 되고 그러면 대체로 필연적으로 전기차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때 막 전기차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 이후로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이슈가 받았던 게 유럽에서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있어서 일정 부분은 재사용에 대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좀 제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폐배터리가 한 차례 또 붐이 일었었고 근데 자율주행도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게 내후년 24년 7월경에 이제 완성차를 만들 때 있어서 주요 이제 ADAS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이 어느 정도 일부 의무적으로 탑재가 돼야지 신차를 출시할 수 있겠다라는 제도가 지금 24년 7월 정도에 진행이 될 지금 전망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신차를 출시할 때 뭐 자율주행이 있어서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당장 내후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탑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년에부터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부터라도 이 자율주행 일부 뭐 전장 부품들에 대한 수요를 좀 늘려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기에 또 CES에 맞춰서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좀 키워줄 수 있을 만한 뭔가 트리거만 생긴다면 내년에 자율주행 역시도 여러분들이 한 차례 관심을 좀 기울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악재가 있었던 게 애플이 그 자율주행 그 애플카 맞아요. 그거를 네. 이제 사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원래 출시 시기가 한 2025년 그 정도 얘기했다가 2026년까지 밀려서 그쵸.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관련주들이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다 자율주행하면 완전 자율주행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냥 사람이 완전 그냥 사람 운전자가 필요 없이 로보택시와 같은 그냥 자동차가 스스로 완전히 모든 도로를 다 운전자 도움 필요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구조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그 구조가 아니더라도 지금 반자율주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레벨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이 3, 4, 5로 가는 상황에서 점점 필요한 이 자율주행 부품, 전장 부품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품을 만들고 판매한 업체들이 점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100%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어차피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100% 전기차로의 전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침투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점차 이 부분 자율주행화가 되면서 점차 이 자율주행이 있어서도 침투율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갈 텐데 그에 따른 성장을 각 전장 부품 관련 기업들이 이익적인 측면으로 좀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전환해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쪽에서 약간 특히나 주목할 만한 그런 네.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하면은 사실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면 일단 자동차가 사람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자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운전을 할 때 저 여기 올 때도 좀 차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일단 주변 상황을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를 뇌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길이 뚫려 있으니까 엑셀을 밟아야지 빨간불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라고 하는 인지를 뇌에서 해야 되고 생각을 뇌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한다라고 바라봤을 때 가장 우선시가 돼야 될 게 결국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 관점에서의 센서거든요. 근데 센서가 여전히 논란이 많죠. 카메라냐, 라이다냐, 레이더냐. 근데 지금 업계에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또 카메라 채택을 계속 높이고 있고 그리고 물론 라이다를 한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아예 안 쓰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쪽에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뇌로 넘어온다면 이거는 AI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우리가 와, 이 종목이 대박이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사실 국내에서는 딱히 뭐 이렇다 할 게 없다 보니까 차라리 국내 기준으로는 또 카메라 센서 하는 업체들도 괜찮은 기업들 많거든요. 특히 카메라 쪽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뭐 양대 산맥급인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탈중국화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메라 센서 업체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년에도 카메라 센서 쪽은 굉장히 좋게 봐요. 이게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로봇을 말씀해 주셔서 네네.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 또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한 올해 한 3분기까지? 그때까지는 약간 적당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뭐 테슬라 AI 데이도 있었고 그쵸. 좀 좋았다가 한 4분기 들어서는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뭐 약간 차트상입니다. 밸류에이션 네네.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여기저기에서는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주목할 만한 뭐 로봇 중 무엇이 있을까요? 내년 2023년에 로봇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글쎄요, 정말 로봇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로봇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산업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크게 두 갈래로 갈려요. 로봇의 종류가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이 산업용 로봇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산업용 로봇은 거의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동적으로 검사하고 분류하고 운반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게 산업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분야가 탈세계화 때문에 지금 미국을 주도적으로 공급망 개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 캐파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장에 일할 사람들은 많이 필요한데 일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을 또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그냥 인건비는 또 높아져 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장은 돌려야긴 돌려야겠는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다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원래 구조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도가 컸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산업이었죠. 근데 이 산업이 왜 과거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톡 치고 빠지다가 왜 이제는 이게 우상향을 하느냐. 기업들이 이제는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로봇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탈세계화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것들을 로봇으로 빨리빨리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산업용 로봇이 단기적으로 크게 부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뭐 다들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렌드화가 되고 있는 게 최대한 부피가 작고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사람과 같이 협동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협동 로봇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부각을 받게 되는 게 아무래도 로봇이 필요한 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또 중소기업 쪽으로도 넘어오게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당장에 로봇을 쓰기에는 이 부피도 부담이고 크기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인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최근에는 로봇을 또 렌트화 사업을 하면서 또 크기도 줄이고 가격도 렌트라고 하니까 크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뭐 두산도 있겠지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그래서 그나마 로봇주 중에서는 계속 탄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좋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은 다 적자고 다 뭔가 기술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도 아닌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 갖추면서 심지어 흑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솔직히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 너무 비싸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로봇주에 투자를 내년 관점을 바라보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차라리 뉴로메카라는 기업을 주목을 해보셔라. 왜냐면 비슷해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고 하지만 물론 이제 뭐 기술적인 측면 살짝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뉴로메카는 무엇보다 아직 적자예요. 그리고 하지만 뉴로메카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게 뭐냐면 고객사를 최근에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익만 좀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만 치면 가뜩이나 지금 상장한 이후로 좀 주가가 바닥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야, 얘가 이제 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때쯤이면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라고 하기보다도 얘가 잘 지켜보다가 흑자 전환이 되고 여전히 탄탄한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차피 로봇 시장이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노려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내년에 로봇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거는 유진 로봇이랑 로보티즈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산업용 로봇도 있지만 서비스용 로봇도 있다 그랬죠. 사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냈어요. 근데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이제 막 커져가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제법 성장 전망치가 산업용 로봇보다도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전문 서비스용 로봇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문 서비스용은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치킨집에 갔는데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든지 카페에 갔는데 뭐 커피를 대신 내려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로봇이 서빙을 해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뭐 내가 특정한 스토어에 갔는데 로봇이 지가 알아서 나한테 자동적으로 뭘 해주네. 서비스를 해주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서비스용 로봇 중에서도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가 좀 덜 돼서 상용화가 좀 안 되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특히나 이 로봇이 굉장히 빨리 커져가고 있는 게 배달용 로봇도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미국에서 이 배달 로봇이 은근히 빨리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제도들이 점차 좀 완화가 된다면 분명히 이 또 자율주행 로봇 역시도 좀 빠르게 커져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이제 CES 얘기하면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물류 로봇 특히나 물류랑 그 다음에 배송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발빠르게 커져갈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이거든요. 로봇이 지가 알아서 인지하고 판단 내려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의 로봇 성장 산업인데 이쪽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신생 업체들이 뛰어들 만한 이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장격 종목들이 나오면 얘네가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근데 과연 그런 대장격 종목이 누가 될까? 우리나라에서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지금 금리 인상 기어가지고 안 그래도 막 이익이 자꾸 위태해지는 기업들도 나오고 가뜩이나 또 부채 많은 기업들은 이것도 상폐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마음도 졸여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좀 공부를 해봤을 때 과거에도 이런 경기 침체에도 버텨냈었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높았었던 만큼 2차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여전히 선두에 위치해 있는 게 예전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과거 경험과 그 기술적인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로봇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먼저 시작해서 기술 격차를 벌려놓은 기업들이 분명히 대장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유진 로봇과 로보티지라는 기업은 거의 뭐 30년 정도의 업력과
그 30년 동안에 또 버텨왔던 경험치들,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좀 보유한 대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는 로보티지가 조금 더 우선시 부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얘는 실적이 상대적으로는 좀 탄탄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LG 쪽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투자를 했어? 대기업에 지분이 있어? 라는 그 재료 하나만으로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탄력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서 로보티즈가 또 그 국내 삼성 운영사가 이번에 또 ETF 출시해서 또 한 번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 좋았었잖아요. 로보티즈가 그 ETF에도 일정 비율 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못 되지만 그만큼 주가 역시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얘가 또 한번 흑자로 전환이 되면 또 무섭게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가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공부는 내년 로봇주 투자에 있어서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테슬라가 특히나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이 함께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이면서 부진한 모습이에요. 사실 뭐 테슬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업 뭐 그런 거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 이런 거보다도 그 CEO 개인 그 일론 머스크 이슈가 더 크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미국에서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안 좋으면 우리나라 영향 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한때 뭐 신고가 치면서 60만 원 돌파를 했다가 지금 뭐 40만 원 그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끝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속상해요. 뭐가 이렇게 속상하세요? 2차 전지가 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랐으면 네네. 좀 조정 받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네. 떨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테슬라의 영향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테슬라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CEO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도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하나의 기업을 보기보다도 그 기업을 싸고 있는 이 업황, 그 산업을 싸고 있는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지금 시장이 과연 좋은 시장인가. 사실 시장은 여전히 하방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엔솔과 같은 시총 큰 기업들이 과연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있는가. 시장에 눌려 있는데, 그거는 정말 힘들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시총이 큰 기업일수록 시장을 그래도 안 좋을 때 잘 버텨줬던 기업일지라도 어느 정도 이 조정은 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리 대장주가 아무리 좋은 기업일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챙겨가는 매매가 중요한 거고, 아니면 완전히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그럼 2차 전지가 왜 또 안 좋느냐. 사실 사람들이 참, 저 또한 그런 게, 이게 웃긴 게 참, 주가가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주가가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들이 또 뭔가 확 체감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도 많이 돌더라고요. 뭐 전기차 수요가 이제 경기 침체가 될 거니까 앞으로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가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감.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가 이 중국 쪽에서 전기차 이 가격을 인하했던데 이러면은 국내 2차 전지에도 악영향 끼치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짧게만 좀 드리자면, 물론 이거는 뭐 저의 견해입니다. 물론 그 견해에 있어서 다수의 리포트를 좀 참고하긴 했어요. 일단은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거. 그쵸? 근데 국내 2차 전지에는 크게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국 쪽에 있어서 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계속 안 좋은 수요 시장,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 또 에너지 위기에 따른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 유럽과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20%에서 30%가량 돼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성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다만, 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미국은 이 침투율을 빨리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IRA 법안을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만큼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야, 이거 전기차 한 대 뽑으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미국 쪽,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의 수요 걱정은 크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의 시장 성장성이 저는 중국과 유럽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부가적으로 했던 코멘트들을 보면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뛰어넘는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나 공급이 타이트한 이유가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난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인력난 있고요. 이러면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를 막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서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국면에서 과연 그러니까 큰 지금 업황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내년 이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지금 생각할 때인가 라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 거기에다가 테슬라 가격 인하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국 중심인데 중국 쪽에서의 테슬라 인지도는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애초에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의 재고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최소한 좀 빨리 털어내고자 가격 인하하면서 좀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주요 모델들에 있어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국내 2차 전지는 거의 없다고 해요. 대부분 중국이나 파나소닉 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좀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실제로 테슬라가 가격을 거의 30%가량 올릴 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기존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던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서 가격을 또 떨어진다?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국내 2차전지 쪽 셀업체라든지 뭐 소지업체들, 특히 양극재 쪽은 여전히 북미 쪽에서의 고객사들이 러브콜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특히나 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IRA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좀 동조화가 되면서 RMA를 또 통과를 시켜준다면 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탈중국화거든요. 그럼 그 탈중국화에 있어서는 결국엔 또 우리나라 2차전지 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흐트러지지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단기 변동성 증시가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모로 단기적인 악재이지 이게 뭐 큰 방향성을 해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가 한 차례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이 조정을 받으면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야 분명히 2차전지 업황이 좋은데 너네는 왜 안 올랐니? 라고 하는 애들로 다시 분산돼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셀업체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삼성 SDI 쪽이 최근에도 북미 쪽에 신규 또 고객사들의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또 터지면 좀 괜찮은 흐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으로도 포스코 케미칼이 워낙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또 에코프로 BM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눈높이를 살짝 낮추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대장주가 꺾였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면은 2차전지 이제 끝난 건가요? 라는 식으로 지금 양분화가 돼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약간 좀 2차전지
다음으로 좀 볼만한 대장주가 될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2차 전지 다음은 폐배터리지. 네. 전기차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얘기 드렸는데 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폐배터리가 나오는 폐배터리 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내년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근데 폐배터리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각설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폐배터리 하면은 다 성인하이텍, 그 다음에 세비캠, 뭐 이런 종목들만 맞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성인하이텍 좋죠. 눌렸을 때 사면 좋죠. 근데 또 한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게, 저는 뮤일에너티크라는 기업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모멘텀이 3개가 있어요. 일단 2차 전지 장비주거든요. 2차 전지 장비도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뮤일에너테크가 밑에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제형텍이라는 회사 역시도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뮤일에너테크가 지금 2차 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내년에 수소 산업을 또 좋게 보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사업도 역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3가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 3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업체가 이 뮤일에너테크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가더라고요. 근데 현 상황의 밸류 자체는 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차트상 위치는 굉장히 이뻐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뭐 단기적인 이슈로 아니면 수급 어떤 측면으로든 단기적으로 돌파할 때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반대로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뮤일에너테크 밑에 회사인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IPO를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기사 봤는데 뮤일에너테크가 55억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제형텍의 폐배터리 신사업에 있어서 시너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투자금 마련하기 위해 였더라고요. 그러면 뮤일에너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 제형텍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더 지금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내년에 분명히 상장 준비에 있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맘때에 맞춰서 뮤일에너테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야겠다, 아니면은 제형텍이라는 회사에 내가 한번 청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자회사, 특히나 이제 증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한, 섹터에 속한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그 직전에 그 모회사의 흐름이 좋긴 하죠. 그쵸.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시면 좋겠고, 대신에 반면에 또 만약에 상장을 하면 그 모멘텀이 사라져가지고 맞아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뮤일에너테크는 제형텍 상장하기 전까지만 그리고 상장을 하면 시선은 이제 제형텍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폐배터리가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면 뒤따라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마지막 좀 수혜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에서 자금이 좀 빠지면서 어디로 쏠리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 중국 관련 소비주.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한다 하고, 뭐 리오프닝 한다 하고, 그와 맞물려서 뭐 중국에서 약간 좀 한한령 해제 움직임도 좀 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그런 뭐 드라마라든지 철진한 드라마 이런 거 막 상영해준다. 네. 이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뭐 콘텐츠도 있고 엔터도 있고 카지노, 호텔, 화장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좀 주목해서 보시는 주식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제 지금 개인적인 매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라든지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거는 중국 리오프닝이에요.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게 미 증시가 자꾸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안 빠지네. 그러니까요, 맞아. 네,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중국 증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그 흐름이 좋은 또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저는 리오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워낙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오면서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있는 중국의 상황인데 그 흐름들이 이제는 반대로 기존의 우려감이 풀리면서 기대감으로 커져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증시가 이를 또 받아들이면서 중국 증시의 흐름이 괜찮은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중국 입장을 바라봤을 때는 당장의 리오프닝을 한다가 아니에요. 뭔가 점진적으로 하면서 내년 한 상반기, 중반기 정도에는 리오프닝 하겠다라는 식의 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주가는 분명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기대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이 기대감의 또 반대 측면은 또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려감. 그래서 우려감이 커질수록 주가는 빠지고 기대감이 커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반대, 즉 계속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막 제로 코로나가 막 장기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중국이 실제로 일부 도시들의 봉쇄를 좀 완화해주면서 리오프닝 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국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기대감이 한 큐에 딱 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는 모멘텀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 방에 빵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점진적으로 상승 조정 하면서 워낙 또 바닥권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우상향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미증시가 탁 떨구면서 국내 증시 개파락 탁 출발했다가 중국 증시 올라가니까 뭐지? 하면서 이게 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네네. 이게 증시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하나 또 좋은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겹쳐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이 기대감은 현재 낮죠. 사실 뭐 한한령 해제 말이 이번에 처음 난 것도 아니고 완전 양치기 소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관련주는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뭐 한다 했다가 뭐 결국에는 뭐 기존이랑 별다를 게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정말 터지면 기가 막히게 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놈이라서 여러분들이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있는데 한 번에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 만한 폭탄도 갇혀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한한령 해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는 판호를 발급을 실제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사실 OTT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OTT도 마찬가지. 기존에 방영을 했던 구작이 아니라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신작에 대해서 동시 방영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아니면 뭐 엔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현지 공연을 콘서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막 가시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배제하더라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측면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피부 미용 쪽이에요. 왜냐면은 피부 미용 쪽이 지금 중국 리오프닝 외에도 총 5가지 호재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국 리오프닝도 있겠지만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국내 증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실외 마스크 해제 논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나. 그때 솔직히 뭐 화장품주들 올라가긴 했지만 금방 꼬꾸라졌어요. 금방. 그리고 뭐 기타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굉장히 탄탄했었고 단기적으로도 탄력이 좋았었던 거는 피부 미용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질적으로 된다고 치면 거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 이제 현실화가 됐다.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리오프닝과 같이 겹치면서 이 피부 미용 쪽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뭐가 또 호재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피부 미용 혹시 피부과 가보셨어요? 레이저 받아보셨어요, 시술?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피부 좀 컴플렉스가. 저 전 뺄 때 가봤어요. 전 뺄 때. 네. 이게 저는 피부 레이저를 많이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아파요. 그렇구나. 엄청 아픈데 그래서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해요. 근데 이게 마취가 풀린 상황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피부가 쫙 벗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 따갑고 화끈화끈거리고 이제 바람 살짝 한 번씩 튀는 것만으로도 따끔한데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이게 뭔가가 손이 닿는다라거나 아니면은 햇빛이 쬐 때 그게 너무 아파요. 그렇구나. 햇빛 쬐 때랑 그 다음에 땀 날 때 막 이 땀샘이 이렇게 막 올라와야 되니까 따끔따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피부 시술을 피부과 가면 상담할 때 뭐라고 하냐면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여름 말고 겨울철에 받으라 그래요. 네. 그래야 그나마 실내 활동하고 그나마 햇빛 덜 받고 땀도 안 나고 하니까 그나마 덜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이 연말 지금 이 시점이 피부 미용에 있어서는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미용 쪽이 원래는 그 레이저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움직임이 이어졌었는데 요즘은 또 뭐가 부각받고 있냐면 피부 미용할 때 레이저를 쫙 쏘는데 이 기기에 딱 부착하는 그 소모품을 같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소모품을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한 번 쓰고 버린다 이거예요. 계속 바꿔 낀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제 청결도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또 코로나 이슈로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업체들이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진적인 확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장비라는 것은 한 번 팔고 끝이지만 소모품은 꾸준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팔면 팔수록 그게 또 점진적으로 같이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인지라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바닥권이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인플레, 이 극도로 안 좋은 시장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또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사실 뭐 자동차, 뭐 명품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좀 흔들흔들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피부 미용 쪽은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가보면 놀라는 게 젊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중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네.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심해요. 제로 코로나가 되면서 계속 막 지긋지긋한 마스크 하면 이러면서 다니다가 야 이젠 좀 살판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이제 마스크 벗고 이쁘게 다녀야지 라고 하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피부 시술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중국의 Z세대, 즉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쪽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피부에 미용에 한창 관심 있어 할 나이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다양한 모멘텀들이 같이 겹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 미용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겹쳐 있는 국면에서는 이 기대감이 소멸되는 것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업체가 뭐가 있냐면 국내 이게 또 대표적인 업체를 바라봤을 때 한 가지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중국의 이제 한알령 모멘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랬죠. 그럼 결국 중국 시장을 얼마나 뚫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어서도 계속 이 중국 내 의료기기의 허가 프로세스가 계속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중국이 리오프닝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슬슬 이제 정상화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또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업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모멘텀 있는 거는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비올, 그다음에 원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원텍이라는 기업을 좀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꽤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오히려 눌림에 있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게 중국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레이저 중에서도 비침습 레이저라고 해요. 이게 피부에 상처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만 쫙 쏘면서 하는 레이저 시술이거든요. 이게 크게 부각을 받는 게 안 아파요, 일단. 크게 안 아프고 그다음에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 가능해요. 화장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트렌드가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딱히 없다. 솔타 메디칼의 써마지만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랑 좀 경쟁을 벌일 만한 게 우리나라랑 대만에서 인기가 높은 경쟁 제품인 이제 올리지오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원텍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중장기 관점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 기업도 한 번쯤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사실 올해도 실적이 좀 괜찮았고, 맞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까지 열린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관점, 두 번째는 또 이제 신시장이 열린다는 관점에서 맞아요. 확실히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다. 지금까지 좋은 그런 뭐 투자 아이디어 주식들 소개시켜 주셨는데 과연 한 1억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게 여러 번 했는데 네.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드는 게 네. 과연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네. 그렇잖아요. 1억 있으면 이렇게 투자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 생각을 계속 곱씹을수록 결국 투자는 내가 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투자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나? 제가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도 쫙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을 막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각자의 이제 견해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 종목, 이 섹터에 100% 담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 종목에 담으면은 이게 뭐, 얼마가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글쎄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주식에 있어서 어찌됐든 도움을 받으려고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이게 포트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질문도 분명 도움이 되시긴 할 테지만 누군가의 조언만 듣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운용사나 펀드에 맡기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내가 주도적인 투자를 하기 위함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뭐 1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하세요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견만 하셔라. 근데 만약에 저라면, 글쎄요. 일단은 저는 무조건 50% 현금이에요. 네, 무조건 50% 현금이고,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단기 매매도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딱 한 해를 바라봤을 때 좋게 보는 5가지 섹터에 집중을 해요. 그 5가지 섹터에서 좋은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한 종목당 비중을 뭐 5%, 10%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뭐 수익률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이 원래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심리가 작용이 되냐면 한 방에 뒤엎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해요. 아, 맞아요. 네. 네, 한방 심리.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주식하다 잘 안 돼. 가상화폐 쪽으로 가. 가상화폐 하다가 잘 안 돼. 비상장 쪽으로 가. 비상장 하다 또 안 돼. 로또를 해. 로또? 모르겠어. 요즘에 또 월드컵 시즌이었다 보니까 뭐 스포츠 토토를 또 엄청 하더라고. 한 번만 되라. 라는 심리로 계속 뭐 묻고 더블로 가라는 형식으로 계속 뭔가 베팅을 하시는데, 아, 글쎄요. 이게 과연 그렇게 베팅할 만한 시대적인 상황인가. 여러분들 일단 1억이 있다면요.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1억이라는 이 돈을 정말 소중히 다루시길 바랄게요. 이 1억이라는 돈은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벌었고 이게 지금 어느 과정을 통해 나온 돈인지 그 돈의 소중함을 알면 섣부른 베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하든 간에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앞서서 굉장히 신중하게 더 공부하고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하나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하고 하나를 사더라도 분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힘든 시장 리스크를 좀 더 줄이면서 좀 더 그래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투자가 그려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물론 주식 관련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도 말 많이 하지만 꼭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사실 이 영상 나갈 때도 다 밑에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라.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느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 간의 주관과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현명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약간 좀 덧붙이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말이잖아요. 네. 물론 저는 굉장히 일상이 재미없는 놈이에요. 남들이 다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어떻게 네. 재미없게 사시길래? 왜 이렇게 술, 담배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뭐 하냐. 근데 저는 그게 행복하거든요. MBTI가 I형이신가 봐요. 네, 저 ISFP인데 완전 집돌이에요, 집돌이. 그나마 이제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서 둘이 오붓하게 잘 지내는데 저는 몰라요. 이제 워낙 그래서 일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에 쫙 쏟아내고 쉴 때는 집에서 온전히 쉬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은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연말이니까 또 사람도 만나고 술 한잔도 하고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연말 내년 한 초중순까지는 글쎄요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단타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 당일 단타 이런 분들은 중국 리오프닝 쪽으로 좀 더 포커싱 맞추면서 그래도 재미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좀 휴가 갔다 오세요. 저는 좀 그걸 드리고 싶어요. 좀 쉬세요.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좀 힘든 한 해였으니까 스스로를 또 돌아보시고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남은 연말 부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또 내년에 또 태양이 뜨니까 내년에 또 뭐 저희 부자TV 채널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달라투자에서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런 정보들 최대한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그래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다들 좋은 결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도 저희가 또 잘 먹고 잘 살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 시장 상황, 나의 계좌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힘드셨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들 좀 연말에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좀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도 한번 챙기고 연락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멘탈을 좀 잡아가야지만 사실 그래야지 또 투자가 잘 되는 거죠. 맞아요. 내년은 올해보다 낫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다 잡으시는 그런 마지막 한 해 되시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또
또 대표님과 저희 채널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마지막 인사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